네, 안녕하세요. 정태진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저를 모시기 힘들다고 했는데 모시기 쉽습니다. 요새 한 6개월 동안 집에만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래서 밖에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요새는 대면 강연을 안 하니까 집에만 있고 오랜만에 제가 강연을 하기 때문에 혹시 버버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멍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내부에 큰 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우리나라가 1인당 GDP $10,000가 된 게 언젠지 기억을 하실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시지표에 대한 감이 없는데 그게 96년, 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25년 전인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느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특히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 95년, 96년에 20대였던 친구들하고 지금 20대인 친구들을 비교해 보면 1인당 GDP는 3배나 늘어났는데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어떤 진취성, 내가 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적을 겁니다. 이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왜 오히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의 우리 경제의 과제가 하나는 불평등을 너무나 심각해진 이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 나라 전체가 생계를 잃어버리게 될 거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하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만 2030년까지 그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8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일에 계획 세우는데 2, 3년 보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현재 탄소 배출량을 45%를 줄이자고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각국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계획을 무려 2년 동안 계획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는 정도니까 다음에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 우리나라 거대 정당 둘 중 어디가 되더라도 생태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임승차자 또는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부르는 이름 기후악당, 우리나라 기후악당 4위입니다. 로 남을 전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가면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기후위기에 우리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나라가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죠. 옛날처럼 이 무기의 위협은 적습니다만 과거에는 건드리지 않았던 경제를 옛날에는 사실은 소련하고 미국은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의 이 하루 교역량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은 1년 교역량이 한 $20억 였어요. 그러니까 교역량을 비교하면 365배 정도 가까워졌는데 이걸 끊어내려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한반도가 이들 대립의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중국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마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드 때 겪었습니다만 미국 편 들면 중국한테 얻어맞고 중국 편 들면 미국한테 얻어맞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생태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은 원래 불평등이 먼저 있죠. 그러나 생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위기는 심각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은 이 그림은 IPCC의 그림인데 바로 이 1.5도 30년 앞으로 지구가 2050년까지 1.5도 상승으로 막지 않으면 대단한 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그걸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그림 전체는 설명드리기가 복잡하고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게 지금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이 쭉 늘어나고 있다가 그 다음에 2040년까지 줄이려면 오른쪽에 있는 회색 그림처럼 줄여야 돼요.
그런데 2030년까지 줄이려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50년 넷제로라는 건 뭐냐면 2050년이 되면 우리 경제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순 배출량이 제로, 즉 탄소 배출량을 약 8천만 톤까지는 우리나라가 배출하면 우리나라의 수풀이 그 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8천만 톤까지 줄여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7억 톤이에요. 1년에. 그럼 그 7억 톤을 8천만 톤으로 줄이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뒤로 미루고 미룰수록 나중에는 급격하게 줄여야 되니까 사실은 경제를 멈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성장이 거의 멈췄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그리고 이동을 덜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덜 탔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줄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부드럽게 이동하려면 지금부터 205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특히 2030년까지는 빨리 줄여서 뒤로 갈수록 줄이기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줄여야 된다라는 그림이 첫 번째 페이지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걱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까 제가 경제 성장과 탄소 배출이 성장을 많이 하면 탄소도 많이 배출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더욱 좋겠죠. 그건 특히 고용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탄소 배출 줄이겠다고 경제 성장 제로를 해버리면 고용 증가율이 제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청년들은 모두 실업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모두 우리가 착하게 노동 시간을 줄여서 월급을 줄이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벌일 수 있는데 만일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이 발전한다면 어쩌면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그거를 어느 정도 달성한 나라들이 물론 왼쪽에 노란색 그림을 보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절대적인 탈동조화, 즉 성장을 하지만 탄소 배출이 따라서 늘지 않는 것을 달성했다고 볼 수. 그러나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탈동조화라는 게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기술 혁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한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가파른 곡선이 GDP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 곡선이죠. 그런데 CO2 배출량을 보면 딱 인류 자본주의 역사상, 자본주의 300년 역사상 딱 12년 동안 탄소 배출이 줄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1973년에 1982년까지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때가 언젠지를 기억해내실 거예요. 제1, 2차 석유 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도 별로 없군요. 저는 생생한데 1차 석유 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 전 드라마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당시 이제 석유를 줄여야 되잖아요. 석유 위기가 터졌으니까 유가가 2배로 뛰었거든요. 유가가 2배로 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석유 맨날 하는 소리대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석유 소비량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다 보니까 이제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드라마는 어떤 거였냐면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차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리어카 어머니를 모시고 확 뛰어갑니다. 병원에 겨우 도착했는데 수술을 막 하는데 수술실에 불이 나가요. 그러니까 약간 과장된 거였지만 당시에 전 세계가 오일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석유를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IT 혁명입니다. 그때 반도체가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이 실제로 응용이 되면서 탄소 배출을 줄였죠. 그러나 석유 위기가 끝나고 다시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일시적 모두 같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기술 혁신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즉 전기를 덜 쓰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즉 고용은 계속 늘리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사실은 디지털 뉴딜하고 엮여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만 이걸 못한 나라들은 망했어요. 그때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모두 이 기술을 총 집결해서 훨씬 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회주의가 망했을 때
사회주의 국가들, 소련이라든가 아니면 동독의 탄소 배출량이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계획 경제에서의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왜냐면 이 완전히 계획대로 쭉 이어져야 되는데 한쪽에서 개발된 기술이 다른 쪽에 응용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맨 상부에서 인정해서 딴 데 전파하지 않는 한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의욕도 없겠죠. 더 나빴던 것은 뭐냐면 그때 석유값이 막 올라가니까 중동에 막 돈이 쌓였겠죠. 5.1달러라는 게 쌓였고 그거를 막 싸게 빌려줬어요. 근데 그때 이미 사회주의 국가들은 재정 위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싼 걸 들여와서 외국 자본을 막 들여온 거예요. 근데 79년, 80년 위기가 되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같은 게 한꺼번에 겹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무너져 버려요. 저는 이 오일 쇼크 기간 동안에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러니까 석유를 덜 쓰는, 에너지를 덜 쓰는 기술 혁신을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서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 경쟁이 사실은 끝났다고.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아직은 우리나라 전기값이 세계적으로도 싼데 한번 외국에 다녀보시면 우리나라 싼 게 몇 개가 있어요. 숙박업소가 굉장히 쌉니다. 그 다음에 전기값, 물값이 우리나라 굉장히 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맨날 강조하는 대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전기값이 굉장히 싸게 지금 유지가 돼 있다는 거는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 예를 들면 이번에 박형준 시장 때문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LCT 같은 그 해운대가의 그 아파트들 보면 사실은 바닷가에 아파트 세우는 미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고층 아파트를 세워놨잖아요. 그거의 벽을 보면 전부 유리예요. 그 뜨거운 여름에 햇살이 바로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여름 동안은 한 달 전기료가 냉방을 해야 되니까 전기료가 100만 원쯤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전기를 펑펑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 4위, 그 다음에 8위, 1인당 배출량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노력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전부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소비 방식, 그리고 산업이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그리고 에너지 자체를 석유를 쓰지 않는, 그러니까 전기 자체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게 되면 우리는 성장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ESC. 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오일 쇼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태 전환을 한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뭐냐면 모든 우리가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겁니다. 석유를 직접 떼거나 석탄을 직접 떼지 않고 전기로 바꾸는 거고, 전기화라는 거고, 그 전기를 이 석탄으로 만들지 않는 거, 석탄이나 석유로 만들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서 실제로 전기를 만들 때 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또 전기를 쓰면 탄소가 배출되고, 전기를 쓰는 동안은 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까 석유 위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지금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에너지 가격을 올리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기료를 올리는 거예요. 전기료를 올리는데 재생에너지로 생긴 전기도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하면 안 되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것이 탄소세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가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처럼 에너지 가격을 높여서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거죠. 에너지를 덜 쓰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면 에너지를 덜 쓰는 쪽으로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겠죠.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소비하는 사람들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하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전 세계 공통 탄소 가격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생태 위기라는 문제가 죄수의 딜레마 문제예요. 죄수의 딜레마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면 같이 하는데 어떨 때 제일 화가 나냐면 서로 분담했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기고 화가 나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자기가 해버리죠. 그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 나도 안 해요. 둘 다 망합니다. 목사님이 해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안 해요.
다 안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협동의 원리인데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네가 안 하면 나 안 한다. 근데 네가 하면 또 내가 안 한다예요. 그러면 다 안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죄수 딜레마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이 현상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거를 우리나라에서 쓴다면 사교육이 죄수 딜레마입니다. 사교육은 모두에게 손해인 거예요. 특히 흔히 하는 얘기하듯이 할아버지 재산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는 할아버지 재산이 많은 애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교육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건데 다른 것도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사교육에 모든 돈을 다 집어넣어요. 왜? 이게 죄수의 딜레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남들이 다 사교육 시켜요. 우리 애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예, 목사니까 안 시킵니까? 정말이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인 건데 남들이 사교육을 안 시켜요. 그럼 우리는 사교육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그럼 우리의 성적만 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사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사교육을 시켜도 시키고 안 시켜도 시킨다요. 모두 다 시켜요. 50만 명의 학부모가. 그럼 사교육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럼 무조건 부자들한테 유리해져요. 즉 우리 애한테 불리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죄수의 딜레마는 두 사람일 땐 쉬워요. 서로 이해하고 협동하도록 약속하면 되죠. 그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생태위기라고 하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는 78억 명이 하는 게임이에요. 남들이 다 줄여요. 에너지를 다 소비를 줄여서 탄소 배출 줄여요. 그럼 나는 펑펑 써도 괜찮죠. 남들이 다 안 하면 나도 안 하죠. 중국이 안 줄이면 우리나라 줄이면 뭐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배출하는 거죠. 그러나 중국이 진짜 많이 줄이면 우리는 안 줄여도 돼요. 라는 생각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고 우리 국민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고 다니는 건 우리나라 강국이에요. GDP로 전국 10위권이고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가 안 됩니다. 유럽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번 5천만 명 이상 되는 인구를 가진 나라 몇 나라나 되나 보세요. 축구 리그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 정도가 5천만 명이 넘지 나머지는 다 1,000만 정도인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전체 GDP를 1인당 GDP를 높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6위 내지 7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지표는 아니지만 군사력으로도 6위 내지 7위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이건 강국이에요. 무슨 옛날처럼 약소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적으로 우리 책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의식은 후진국, 약국, 약소국 뭐 맨날 침입만 당하는 나라라. 그러니까 나는 약한 자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후진국은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양보해 주잖아요. 좀 더 좋은 조건을 주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강한 나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단계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앞서 나간다, 모범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한번 봤죠. 방역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존경해왔던 유럽 마스크를 안 써요, 이 친구들이. 방역에 대한 엉터리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백신 때문에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가령 영국이 한 6천만 되고 독일이 한 7천만 되고 이탈리아가 한 6천만 되는데 감염자 수는 거의 100배 가까운 숫자 같아요. 그거는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스크를 씀으로 해서 남도 감염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즉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의식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지금 기후 악당이라는 건 뭐냐면 나쁜 짓 했던 거거든요. 딴 나라 믿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을 뭔가 벌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그게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그 벌이 뭐냐면은 가격이에요. 만약에 전 세계가 똑같은 탄소 가격을,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료를 문다면 전기 많이 쓰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공평하게 소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 나라의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탄소 가격을, 즉 전기료,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태까지 믿을 만한 정보, 믿을 만한 논문들을 총합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가격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전기료나 에너지 가격을 탄소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28달러 정도 됩니다. 톤당. 5억 톤 28달러쯤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사실 제가 이 글을 처음 이 논문을 쓸 때는 2020년 19년이었는데 지금 2020년에 당장 50달러로 올리고 22달러로 올리고 2030년에는 75달러로 올리고 2050년은 125달러로 올리면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그러면 45%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그런데 탄소 가격을 올린다는 건 뭐냐면 석탄이 제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거기 세금을 제일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는 사실상 세금이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도 뭐 거기 들어가는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도 없는데 이거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가 위험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줄여야 되는 거죠. 이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즉 파리 목표를 달성, 그러니까 원래 파리 목표라는 게 2도였는데 달성하기 위해서도 당장 50달러, 30년 75달러, 2050년 125달러. 현재까지 갖고 있는 통계 갖고 최선의 추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30년에 75달러로 올리면은, 그러니까 50달러로 올리면 어느 정도나 가격이 오르냐.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 석탄은 2배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석탄으로 화력발전소의 전기료는 석탄 소비는 석탄의 가격은 2배로 오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1% 오르고 전기가 42% 올라갑니다. 가솔린이 우리나라에서는 6%만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는 가솔린에 지금 휘발유세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5달러로 만들어도 더 올릴 게 별로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휘발유에다 세금을 왕창 붙여 놓은 상태인 거죠. 근데 전기료가 제일 문제인데 42% 올라간다는 게 사실 2020년부터 해서 10년 동안 42%잖아요. 그럼 1년에 한 3%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3%씩 줄일 수 있으면 소비를, 그럼 사실은 이 부담이 없는 거죠. 만일에 3%씩 에너지 절약 혁신이 된다면 그럼 사실은 전기를 그대로 써도 되는 겁니다. 물론 전기 줄여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하면 훨씬 빨리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다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이에요. 이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인데 우리와 이제는 경쟁을 하는 게 위로는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제조업은. 그리고 뒤로는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료를 낮게 설정해 놨어요. 물론 소비용 가정용 전기료는 더 낮게 설정해 놨는데 산업용 전기료가 지금 독일이나 일본보다 40%, 75% 싸요. 일본보다 75% 싸고 독일보다 40% 싸요. 그래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금 제가 올려야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속 올라가면 이 싼 전기료를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죠.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은 이미 전기료가 높으니까 전기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계속 꾸준히 발전시켜 왔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빨리 그걸 갖다 시정하지 않으면 제조업 경쟁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그냥 기업들을 갖다가 위에서 40달러로 40%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중국이 너무나 빨리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국제적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 기술적으로 후진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이 5G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5G를 실험하고 있는데 통신 기술인데, 기술 시스템인데 화웨이에 대한 공격을 하잖아요. 그건 5G 세계 1위가 화웨이예요. 즉 중국은 반도체 전기 통신 기술에서 최종재 생산한 시스템 기술에서는 세계 1위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도 세계 1위입니다. 풍력 1위, 태양광 에너지 1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다른 세상에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가정에서는 높은 전기료를 소비 감소와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그걸 감당해야 되고, 그다음 산업 쪽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에너지를 줄이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기 자동차를 잘 만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 가솔린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팔 수가 없어요. 이미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2030년, 40년이면 못 팔게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으로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는 산업입니다.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그리고 유리, 시멘트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빨리 이쪽의 산업 배출을, 그러니까 산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전기 자동차하고 이 기계식 자동차, 현재의 휘발유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부품이 확 줄어요. 우리가 자동차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엔진입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를 하면 엔진이 막 폭발을 시켜서 막 바퀴를 돌리는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철강도 현재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숙련이 다른 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서 빨리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린 뉴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부정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후학당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제일 절망적이었던 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재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날 누가 연설을 했냐면 툰베리라고 하는 당시 16살짜리 스웨덴 소녀가 지금도 막 목이 메이는데 연설을 했어요.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5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스웨덴도 자기 언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립니다. 외국 사람이 하는 영어가 잘 들려요. 미국 사람이 하는 영어보다. 근데 그때 툰베리가 How dare you라는 말을 4번이나 써요. How dare you라는 말은 너희들이 감히. 그때 기후 정상회의예요. 대통령을 앞에 놓고 하는 연설이었어요. 너희들이 감히, 가령 제가 지금 1.5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IPCC에 근거해서 툰베리가 그걸 공격합니다. IPCC 1.5도까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지금 약속한 대로 다 줄여서 1.5도로 막으면 50%의 확률로 기후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툰베리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애가 50%의 확률로 떨어지는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목표도 너무 아이들을 반의 확률로 죽이지 않겠지만 죽이는 거 비슷하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도 못한다고 지금 너희 정상들이 럴럴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툰베리가 또 BAU란 말을 굉장히 많이 그 이후에도 많이 해요. BAU라는 게 뭐냐면 Business as usual입니다. Business as usual은 지금 사업하는 것처럼 한다라 해서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을 했어요. 무슨 연설을 했냐면 지구 하늘의 날을 책정하자고요. 물론 미세먼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칭찬을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 거예요. 한국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린 뉴딜이나 생태 전환을 한다, 생태 정의를 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넷제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거예요. 2050년까지 우리는 제로를 만들겠다, 탄소 배출을. 그걸 안 하면, 모든 나라가 그걸 못 지키면 진짜 지구는 위험해집니다. 근데 그걸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넷제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넷제로 얘기는.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작년 말까지 뭘 제출해야 되냐면 파리회의에 NDC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배출 목표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얼마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세워놓은 걸 그대로 제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나라가 그런 계획대로 탄소 배출을 하면 지구온도는 3.5도가 됩니다. 이건 확실히 죽어요, 다. 기후위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갑자기 아마겟돈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비강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 툰드라가 녹아요. 동토가 녹으면 거기에 묻혀있던 메탄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8배로 기후온난화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점점 가속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기후 변화들이, 이상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이상현상이 여러 군데서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바이러스 위기라고 하는 건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상기후가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아수라장이 됩니다. 물론 어떤 날은 좀 나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고 뭐고 전부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탄소 감축 계획을 내고 실제로 전 국가의 경제, 전 국가의 역량을 모두 모아서 그걸 달성해야 되는 거죠. 이건 시민들의 힘도 필요하고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고 기업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탄소세라든가 산업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대한 전환을 하려면 국가가 산업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냥 기업들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달성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큰 전환이냐면, 사실 자본주의 경제는 석탄과 석유를 먹고 큰 경제예요. 화석 연료 위에 세워진 경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근데 이걸 갑자기 줄이면 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들은 시장에 맡겨놔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시민들의 힘이 해야 되는데, 그 시민의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건 국가죠.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는 시민의 힘은 전 된다고 봐요. 되는데 정부가 그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부동산 얘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을 줄여야 되는데 부동산 가진 사람들 편을 들어요. 계속 미적돼요. 생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정말 제가 놀란 건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신임 환경부 장관, 원래 좋은 분입니다. 노동위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45% 줄이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거 하라고 지금 거꾸로 45%가 되도록 정책을 만들려고 주무장관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맑은 건데, 이건 아직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당이. 물론 국힘당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정당이 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면 될까? 종부세 올리면 떨어져. 탄소세 도입한다 그러면 나 떨어질 거야. 이 생각이, 쟤만 안 되면 되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야 되는 거고,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시민의 힘밖에 없는 거죠. 재정은 탄소세에다가, 아까 제가 탄소세가 전기료를 올린다 그랬죠. 탄소세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한 28조 원 정도 거기서만 생깁니다. 지금 이미 쓰고 있는데 쓰는 걸 쓰고 나면은 한 10조 정도를 더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화석연료 보조금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석탄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줄여야죠. 어차피 화력발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뉴딜 재정을 새로 일부를 해서 생태 전환 비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역별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충남에 우리나라 화력발전이 거의 다 있습니다. 왜 충남에 있을까요? 이거 서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충남 바닷가에 석탄 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화력발전을 갑자기 줄이면은 충남 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문제가 많이 되는 지역은 부울경이라고 불리는, 부산, 울산, 경남으로 불리는, 여기는 자동차, 철강 이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집중돼 있죠. 여기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펄프, 제지, 유리산업단이 많은 곳들, 이런 곳들은 지역적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런 계획과 정부가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계획을 같이 세워서 그걸 추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온갖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노조들은 반대하겠죠.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자기는 해고되는 건데, 그 노동자들이 다른 쪽으로 전환할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이분들은 당연히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거죠. 이때는 기업하고 노조가 한편이 돼서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환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책도, 이번에 우리 정부의 실패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제가 도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좋은 정책인데,
미리미리 해야 될 정책들을 안 썼어요. 그냥 최저임금만 올리지 옆에 해야 됐을 정책들을 안 올렸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갑자기 전기료를 올리면 가장 고통받는 분들은 못 사는 분들이겠죠.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1차 에너지원에 가까운 뭐 나무를 뗀다든가 뭐 석탄을 뗀다든가, 지금 다 전기 써요. 시골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전기요. 근데 갑자기 30% 올려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아주 쉽게는, 작게는, 또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이나 빈민 지역에 있는 주택 개량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바람이 술술술 통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많은 돈, 그런 굉장한 기술을 발휘하지 않고도 가령 그 지역의 청년들로 주택협동조합 만들어서 창문 틈이라도 막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벽을 좀 더 두껍게 하고, 뭐 더 나아간다면은 태양광 시설을 그 마을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기차로 바꿔야 되잖아요. 가령 정의당은 1000만 대 전기차를 얘기했는데, 저도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전기차를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만든 이 아파트들은 좋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 시내에 막 만나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가? 그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충전소가 없어서 못 사요. 그죠? 충전소는 전기차가 없어서 못 만들어요. 그럼 국가가 먼저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전기차가 늘어나죠? 그럼 충전소가 돈이 되겠죠. 그리고 민간은 어쩌면 충전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겁니다. 그럼 다 국가가 갖고 있는 충전소를 팔면 되잖아요. 또는 그 충전소에 국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복지에 쓰든가 아니면 기술 혁신에 쓰면 되잖아요. 그럼 먼저 국가가 충전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프라는 세계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인프라를 개별 기업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 이건 다 일제시대 때 만들었지만, 뭐 도로 이런 것들은 다 국가 만들어요. 경부고속도로를 삼성이 현대가 시공은 했겠죠. 구간별로. 그러나 전체 계획을 세우고 돈 들어가는 거는 국가가 있던 거죠. 바로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생태 전환을 하면 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에 필요한 인프라 되는 거를 정부가 찾아내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인데, 대기업 반대예요. 당연히. 물론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노조 당연히 잃겠죠.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아무런 비전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거대 두 정당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시야가 굉장히 짧거든요. 자기 재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종부세 절대 못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선거가 되면 종부세 내리겠다는 경쟁을 하잖아요. 양쪽이.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이 혁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할 일은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태양광을 막 깔아버려요. 기업들이. 제일 쉬운 산을 깎아버리는 거죠. 만일에 그 지역의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 가령 바이오매스라든가 또는 태양, 바람 이런 것, 재생에너지의 이 원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게 뭔지를 스스로 찾고 스스로 지으라고 하면 산을 깎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기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논과 밭에 동시에 태양광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좋겠죠. 또는 집에 먼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석유 발전보다 더 싸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역전이 될 건데, 그런 기술은 굉장히 큰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조합 같은 것들을 각 지역만, 그러니까 군 단위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바람이 좋은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태양이 좋은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바이오매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우리 여기에 가장 유리한지 그것들을 만들고 물론 전기료를 절약하죠. 뿐만 아니라 수익이 나면 다시 이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지역에 가장 노후해서 에너지 낭비가 심한 주택들 개량하는 것들 큰 건물들 이런 것들은 기업이 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 아니면 기술을 제한하면 되는 거지만 작은 주택 같은 것들은 조합이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 조합이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아주 적절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노르웨이에 10년 전에 갔을 때 가장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그 노르웨이는 사회적 기업들인데 에너지 진단을 해주는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전기료의 1%를 그 기업들한테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집이나 이런 데가 진단을 해주고 그 주인이 동의를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민간의 힘을 이용해서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정부가 대대적으로 한 사례는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되고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생태 시민, 뭐 영어로 얘기하면 에코시티즌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은 저는 거의 에코시티즌이라고 봐요. 이들이 에너지를 줄이고 전기를 줄이는 경제,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생태 문제를 민주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태 문제는 어린 사람일수록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생태위기는. 태어나지 않은 애들은 더 심각해요. 그런데 어릴수록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아예 20살 이하는 투표권도 없어요. 노인네들은 저 같은 노인네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결정을 합니다. 가령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에이 지금 기후위기라는 얘기는 과장된 얘기야 라는 게 그런 얘기하는 과학자들 많아요. 왜? 전 세계 석유 재벌들, 에너지 재벌들이 막 돈을 뿌려서 연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훨씬 더 나한테는 유리한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즉 민주주의로 해결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 문제는. 이건 전적으로 우리 애들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아마 좀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독교의 역할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종교의 역할이 그걸 겁니다. 불행하게도 옛날에는 개신교가 훨씬 더 잘했는데 이런 일을 지금 가톨릭이 하죠. 교황님 혼자 하십니다. 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판 뉴딜은 원래 없었어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없었는데 시민사회에서 막 하니까 한 석 달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 계획을 보면 한마디만 요 그림만 설명드릴게요. 실제 계획을 보면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이건 과거의 시설입니다. 에 배정된 게 24.3조 원이죠. 그러니까 맨 위에 보세요. 5번의 맨 위의 항목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가 24.3조 원이죠. 전체 예산이 그린 뉴딜 전체 예산이 38.7조인데 24.3조예요. 굉장히 무슨 건설에 관련된 물론 이게 뭐 그린 뉴딜이 아니라고는 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6번이 사실은 그린 뉴딜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전기화하고 전기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6번입니다. 6번은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2조 신생에너지 기반 확대 3.8조 엉뚱하게 전기차 숫자 이거는 현대가 하는 거죠. 이건 15.1조.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굉장히 불균형하게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유리한 걸 먼저. 물론 수소차는 중요한데 잠깐 수소차 얘기를 하면 수소차 좋아요. 우리나라 수소차 1위입니다. 현대가. 전기차와 수소차로 가는 것 중에 수소차를 택했기 때문에 세계 1위예요. 수소차와 전기차는 다 전기차예요. 다만 전기차는 전기 배터리를 갖고 하는 거고 수소차는 수소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 수소를 가지고 한 번 더 전기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수소차는 전기 발전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수소가 왜 좋으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나라 전 세계 화합물의 70몇 %가 수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수소는 그러니까 전기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만들었을 때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 그걸 배터리로 응축하는데 그 기술이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그러나 수소는 생산됐을 때 수소를 만일에 액체로 만들거나 응축할 수 있다면 수소는 계속 보존할 수 있어요. 전기는 생산되면 전기 선을 통해서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멀리 보내려면 압력을 굉장히 세게 해야 되니까 고압 송전탑이 생기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고압 송전탑이 생기는 거는 전기를 많이 발전했는데 멀리 보내려면은 굉장한 송전, 그러니까 물하고 똑같아요. 세게 보내면은 중간에 구멍이 있어도 안 빠지지만 슬슬 보내면 다 빠지잖아요. 그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석탄 발전을 하면 그걸 고압 송전탑으로 서울까지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쪽, 그러니까 경남 쪽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고압 송전탑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수소가 발전되고 수소를 이동시킬 수 있다면 어디서 생산을 했어요, 수소를? 그럼 수소를 만들면 그걸 그냥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발전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수소라는 게 그냥 수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합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메탄 같은 걸 분해해서 또는 메탄이 생산되는 산업이 있어요. 석유화학 같은데 그걸 쓰겠다는 건데 그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을 분해해야 됩니다. 근데 물을 분해하는데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분해한 걸 다시 응축했다가 또 전기를 써서 또 한 번 더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아주 싸게 생산하지 않으면 수소 경쟁이 굉장히, 왜냐하면 이건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수소를 싸게 생산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제가 현대차 관계자도 만났는데 그 계획은 없어요. 요새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포철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무인도가 있잖아요. 저기 요새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해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기술을 도용해서 만들어서 풍력발전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해면 그건 주민들 항의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무인도에서 태양광 발전소로 수소를 만들면 그리고 액화시킬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실어오면 되는 거예요. 고압 송전탑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 생산에 사실은 만일에 수소 경제나 수소차로 간다면 수소 생산 기술 발전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만들고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 앞에 필요한 기술들, 이런 건 기업들이 잘 못하거든요. 원천, 바로 상업할 수 없는 기술들은 정부가 기업과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현재까지 그린 뉴딜은 압력에 부딪혀서 넣기는 넣는데 의지도 없고 사실은 인식을 아직도 잘 못한다. 대통령이나 환경부 장관이 저 정도면 우리가 파리 협약에 제출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모르는 것 같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이 파란색 문양, 지금 탄소 배출액을 발표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준이 어디냐예요. 가령 1990년 기준으로 얼마를 줄인다 그러면 가령 1990년에 훨씬 적게 배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겁니다. 근데 2017년 기준이면 그거는 이미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30% 줄인다 그래도 계속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만들었었냐? BAU를 이용해서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을 몇 퍼센트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걸 가지고 줄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출한 거는 90년에 비해서 84% 늘리는 거예요. 전 세계 비교해보세요. 다른 나라들하고. 늘리는 계획을 낸 거예요. 90년에 비교해서는. 그리고 2010년에 비교해서는 마이너스 1.8% 줄이는 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이게 진짜 창피한 거예요. 파리 협약에 가입했고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이게 무슨 정상회의도 막 유치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당장 2030년까지 어떻게 줄일 것이냐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90년에 비교해서는 84%를 늘리는 계획을 제출. 이건 정부의 고위 정책 책임자들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또는 외국에 이런 걸 제출하고도 창피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죠. 시간이 있나요? 아이고. 사실은 생태정의에 관한 얘기는 끝냈습니다만 불평등에 관한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볼게요.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노동 생산성하고 실질임금이 똑같은 속도로 늘어나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노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생산성에 비해서 실질임금을 덜 받게 되면 자산을 가진 사람의 소득이 실질임금을, 그러니까 노동에서 얻는 소득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걸 그려놓은 게 이 왼쪽 그림입니다. 빨간 선은 시간당 생산성, 파란 선은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실질임금이 못 따라갑니다. 그게 어딜까요? 아마 여러분 다 짐작하실 거예요. 경제를 모르셔도 바로 외환위기 때부터입니다. 외환위기 때부터 노조의 힘은 약화됐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시키고 해고의 자유를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전 세계 불평등이 다 늘어났어요. 이건 IMF가 만든 겁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제기구가 만든 거니까. 보면 녹색이 뭐냐면 생산성이에요. 그리고 파란선이 실질임금입니다. 전 세계가 대부분의 나라가, 몇 나라 빼고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가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실질임금은 정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장 크게 벌어진 나라는 맨 오른쪽 상단의 코리아. 자랑스럽게. 우리나라는 원래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불평등해졌어요. 특히 그러니까 자산소득이라는 건 뭐냐, 임대료라든가 이자 소입이라든가 배당소득,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진 소득이 점점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요새? 부동산을 사니까 부동산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가장 빨리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그림을 빼버렸네. 네, 빼버렸네요. 우리나라 원래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평등한 나라에 속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어느 때가 가장 보람차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를 생각해 보시면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88년에서 90년대 초예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예요. 대충 그때가 언제냐면 진짜 일만 해서 근로를 해서 직업을 가진 걸 저금을 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던 때예요. 그러나 외환위기 맞고 나서는 이게 확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평등한 나라였어요.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 세계에서 제일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던 게 상당히 평등하게 나눠졌고 그때는 출발선이 다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열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띵띵을 하는데 출발선이 같았어요. 약간 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무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80년대 초중반까지만 있었어요. 제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근데 그다음부터는 점점 없어집니다. 왜? 출발선이 달라졌어요. 부자들은 50m 앞에서 출발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지식인들이 진보적 지식인이건 보수적 지식인이건 전부 상위 10%에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달러나 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의 중위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월 180 정도가 우리나라 중위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쭉 우리나라 노동자를 다 늘려놨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근데 우리나라의 상위 10%는 어디가 상위 10%가 되냐면 월 600이 되면 상위 10%예요. 소득으로 보면. 지금 웬만한 교수, 웬만한 언론사의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새 놀라시죠?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면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들도 강남이 집이 하나씩 있죠? 바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 사람들이 장관이 돼요. 자기 애만 계속 좋은 자리로 가게 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자산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 애한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상속세 절대로 못 올립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나라 자산이 이건 뭐냐면, 이 그림은 뭐냐면
자산과 이건 피케티라고 하는 2014년에 21세기 자본이라는 걸 써서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쓴 피케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개발한 지표입니다. 분자가 뭐냐면은 분자가 자산이에요. 순자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자산의 가격을 곱해서 다 합친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땅입니다. 땅하고 부동산이에요. 땅하고 아파트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금융자산 가격 합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GDP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 하고 쌓여있는 지금의 자산의 비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거에 비슷한 통계가 국민 대차대조표라는 게 2014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제가 계산했더니 베타값, 이게 피케티의 베타값인데 그 소득분의 자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2012년에 7.7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게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2019년 말 우리나라의 국민 순자산은 1경 6,600조입니다. 여러분 경이라는 단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쓰인 건 처음 봤죠. 그 2014년 국민 대차대조표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순자산이 1경 600조였어요. 그러니까 12년에서 19년까지 7년 동안 6,000조가 늘어난 거예요. 자산이. 우리나라 땅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파트는 더 세워졌겠지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국민소득이 늘어난 속도는 그만큼 안 늘어난 거예요. 자산은 7년 동안 60% 이상 늘어났고 소득은 40% 늘어났어요. 그럼 베타값이 더 커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약간 다른데 8.7입니다. 사실 이 값하고 피케티 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에 맞춰서 만든 통계고 왼쪽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계산한 건데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맨 끝에 보시면 2019년에 우리나라 8.7이거든요. 한국은행 지표로. 근데 피케티로 보면 8.56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씩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8.6이라고 하는 숫자는 자본주의 역사상 없는 숫자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이 심했던 때를 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1870년대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레미제라블의 시대입니다. 바로 막스가 혁명을 해야 된다고 쓰던 시대예요. 당시엔 보수주의자들도 토지 국유화를 해야 된다고 쓰던 시대예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나라는 더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지만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래봐야 소용없다가 되는 거죠. 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주식이 있으면 채권이 있으면 그거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훨씬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 많은 아까 할아버지 기사님 얘기했잖아요. 돈 많은 애들이 좋은 학교 가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져요. 더 격차 벌어져요. 그럼 이걸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건 뭐냐면 자본이 가져가는 비율이에요. 국민소득에서. 여러 나라를 그려놨는데 우리나라 주황색입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전을 보시면 주황색이 맨 밑에 내려가 있죠. 즉 1년 동안 생산한 국민소득 중에 자본이 가져가는 비중이 선진국 중엔 제일 적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2010년이 넘어가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됩니다. 이 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세대 간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정도의 격차가 50년 동안 일어나면 몇 세대는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벌어지니까 젊은 세대는 이건 그냥 지옥이에요. 열심히 뭘 할 이유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자꾸 출산율이 떨어진다,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동수당 주고 이런 걸 하는데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애들은 절대로 결혼 안 하면 애 안 내요. 왜? 자기 애를 루저로 또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가 루저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나라는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까지 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좋은 학교 못 가. 천만에요. 사교육 결정했어요. 많은 부분은. 근데 내가 왜 또 애를 낳아서 또 걔한테 또 내가 또 가난하니까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위 70%니까 대다수예요. 사실은 70%인데 그럼 또 루저가 되거든요.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갭투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와 집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은행이 돈 안 빌려줬는데 갑자기 은행이 돈 빌려줬어요. 이명박 때.
아니. 이제 이명박 때 최경환이 했죠. 박근혜 때 최경환이 했죠. 그리고 이 정부가 또 합니다. 청년들한테 싸게 돈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갭 투자라는 얘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암호화폐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건 기술이 있고 쓸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블록체인에 돈을 대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이건 폰지 사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가 있어요. 왜? 일거에 내가 이 비참한 이 루저에서 갑자기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옆에서 보이거든요. 막 갑자기 수백 배 버는 게. 그러니까 다 거기 갔어요.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아동 포르노물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만듭니다. 젊은 애들이 만들어요. 19세, 20세. 이것도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걸 줄이는 방법은 하나예요. 분모에 있는 자산이 안 늘어나도록 하거나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분모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1경 6,600조 중에 1경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이 가격을 줄이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물리면 돼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자산세를 물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산세 막 지금도 종부세 올린다 그러니까 난리를 쳐서 우리 또 여당 대표들께서 종부세를 안 올린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동산세는 실효세율이 0.16%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효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다 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세수를 다 넣어요.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막 높지만, 상위 막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부동산의 0.16%를 받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미국이 0.8 정도 되고, 캐나다가 0.9 정도, 일본이 0.6 정도 됩니다. 원래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할 때 제가 청와대에 있다 그랬을 때 제가 종부세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올리면 난리가 나니까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그걸 2017년까지, 그때가 맞는 때가 2005년이었는데 17년까지 실효세율 1%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법까지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게 지금 0.16이라는 거는 줄었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이명박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0.02 올렸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의 장관 부동산을 하는 이른바 586 국회의원들이 2004년에 대거 당선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대거 당선이 돼요. 그런데 2008년에 다 떨어집니다.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서울과 경기도 지방의, 당신은 아마도 한나라당이었을 거고 이쪽은 민주당, 열린우리당인가? 였는데 공약이 똑같았어요. 현수막에 쓰여 있는 게. 뭐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2008년 총선 현수막이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이 같았어요. 1번, 2번이. 특목고 뉴타운이었습니다. 두 개의 자산이에요. 하나는 부동산 자산, 하나 학력 자산. 우리 지역에 특목고만 들어오면 인류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뉴타운만 들어오면 갑자기 부동산 갖고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실제로 종부세를 올린 정부잖아요. 그래서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586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 애들이 있는 한 절대로 종부세는 안 올라가요. 다음에 지금 올리면 자기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보셨듯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핵심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건 이거예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임대소득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분의 임대소득이 그 투자 수익일 수익률일 거잖아요. 금리하고 두 개를 합친 거보다, 아까 금리하고 종부세율을 합친 거보다 부동산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돈 빌려서 땅 사면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안 빌려주니까 문제인 거지. 만일에 이게 역전이 되면, 왜 임대는 쉬운 거지만 사고 나서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쉽긴 하지만 그것까지 비용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서 종부세 플러스 금리가 더 높으면 안 합니다. 왜? 손해니까. 그게 종부세를 올려야 되는 이유고, 사실은 이자율이 지금 너무 낮아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또 내놓은 게 뭐냐면 젊은 애들한테 이자 낮춰줄 테니까 집 사라고 한 거거든요. 이건 다시 올라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네, 부동산을 줄이는 건,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제가 대통령 비서관에서
명확히 인식했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건 뚜렷한 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탄소세를 통해서 탄소 가격을 만든다는 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 네 기술 혁신을 안 하면 기업 못 산다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정책을 이 두 정책은 거꾸로 가요. 지금 알맞는 정책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45%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년에 얼마큼 줄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탄소세를 얼마를 올렸는데 목표를 못 달성했어요? 그럼 더 올려요. 달성하면 줄일 수도 있어요. 뭐 보통은 달성 못 할 텐데.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국민이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 부동산 가격을 30% 줄이는데 합의하면 종부세로 그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30%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베타값을 줄이는 게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가지는 길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가 8.5고 아까 베타값 다른 나라도 미국이 7 정도가 있어요. 일본이 가장 높았을 때가 8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 일어났을 때입니다. 지금 일본은 뚝 떨어져 있어요. 6, 5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1870년에 7 정도였는데 유럽이 언제 이렇게 높았냐? 아닙니다. 1945년에서 75년까지는 베타값이 2에서 3 사이였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산값 다 합친 게 국민 총소득의 GDP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80년대 이후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높아졌던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기를 막으려고 돈을 풀어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요. 근데 부동산세는 굉장히 싸요. 딴 나라에 비해서. 그럼 훨씬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올라가면 임대료 따라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2017년에 최저임금을 16.7% 올렸습니다. 이젠 또 최저임금 때문에 망했다고 올려서 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 한 55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월급을 한 달에 10만 원 올리는 거였어요. 거시경제적으로는 7조 정도 되니까 꽤 큰 돈입니다. 그럼 만일에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대부분 새빵 살 거 아니에요. 월세 주인이 월세 10만 원 올리면 그 올라간 게 그대로 집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집주인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청기업에서 일어나요. 중소기업에서. 하청기업이 열심히 기술 혁신을 옛날에 10,000원에 납품하던 걸 기술 혁신을 통해서 9,000원에 생산했어요. 옛날처럼 10,000원에 납품하면 1,000원이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임금을 올리고 다시 기술 혁신할 수가 있는데 모기업이 그걸 다 알아요. 모기업이 하청기업이 되려면 모든 걸 제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지 기술이 어떤 건지. 그럼 하청 단가를 9,000원을 깎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혁신한 게 전부 대기업한테 넘어가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통계상으로 상당히 생산성 높게 나오는데 그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하청 단가가 후려치는 데서 나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뭐 대기업이 그래도 수출 잘하고 상대적으로 싸게 수출하면 좋지. 문제는 어디 있냐면 중소기업들이 혁신이 안 되고 점점 생산성이 뒤처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애들이 우리나라는 또 대학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낸 나라잖아요. 대학 등록금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왜 대학이 그렇게 저는 좋은 시설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4년을 지내고 나면 아이들이 대체로 2천만 원에 3천만 원에 빚을 안고 나옵니다. 졸업할 때. 지금은 70% 정도, 한때 80%까지 대학을 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그 청년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상위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종, 안정적인 정규직, 공무원, 공공, 그리고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 다 합쳐봐야 15% 정도입니다. 70%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돈 많이 들이고. 근데 가고 싶은 데는 15%예요. 그러니까 위너가 될 수 있는 데는 15%예요. 나머지는 너무 격차가 많이 심해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모든 임금 격차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15%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9급 공무원 시험에 몰려 있어요. 그게 가장 안정적인, 지금은 낮아도 안정적으로 받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특징은 잘 안 잘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연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80, 그러니까
15에서 20 갔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40% 탈락이잖아요. 그럼 얘들이 계속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소기업 갔는데 너무나 임금도 낮고 이 노동 조건이 산업재해가 일어날 정도로 심하니까 다시 나오고 다시 취준생 됐다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빈곤의 악순환, 빈곤의 늪에 빠진다고 학자들이 표현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도 줄이고 그리고 자산 가격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평등을 없애는 거, 그리고 생태위기를 막기 위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가격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정부는 뭘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요. 그래서 이건 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래야 신호가 정확히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과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저는 정책만 이제 거의 기사연 있을 때도 제가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40년 가까이 지금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정책은 종부세를 실효세율을 적어도 0.6까지는 올리는 거다. 일본 수준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탄소세를 도입해서 탄소 가격을 설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태적인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을 혁신되도록 하고 그리고 소비를 줄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하도록 해서 중소기업 생산성이 올라가고 중소기업 임금이 올라가게 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